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우리 군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군사정찰 위성 1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관련 위성 정보 수집은 미국에 의존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힘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위성 해상도는 북한 장갑차에 적힌 번호까지 판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ignition. 굉음과 함께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오늘 새벽 3시 19분 미 캘리포니아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군 군사정찰 위성 1호기가 발사됐습니다. 위성을 실은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스페이스X사의 펠컨 9입니다. 이륙 2분 만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11분 뒤에는 1호기가 발사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목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지상과의 첫 교시는 발사 1시간 18분 만인 4시 37분, 5시간 뒤인 9시 47분쯤엔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호기는 당초 지난달 30일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현지 기상이 악화되면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감시 정찰 임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2025년까지 정찰 위성 4대를 추가로 발사해 총 5기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번 정찰 위성의 발사체 기술은 미국 스페이스X를 활용했지만 위성은 우리 자체 기술입니다. 그 성능이 북한이 앞서 쏘아올린 만리경 1호의 100배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군사정찰 위성 사업은 425 사업으로 불립니다. 영상 레이더 사와 전자광학 2호를 영어로 이어 발음한 합성어인데 고성능의 전자광학에 적외선 장비가 탑재돼 가로 세로 30cm의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3m급으로 알려진 북한보다 길이 기준으론 10배, 면적으론 100배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2025년까지 5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하면 2시간에 한 번씩 한반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약 500km 고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 이동 상황은 물론 사람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동 상황을 항시 관측할 수 있고요. 김정은 차량이 그건 뭐 바깥에 보일 거고 이제 식별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도 어디 이동하면 그걸 또 추적이 가능한 거고. 기상 상황과 무관하게 주야간 모두 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심야에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이동할 경우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전망입니다. 2018년 독자 정찰 위성 연구 개발에 착수한 우리 군은 설계와 조립 시험까지 자체 기술로 진행했고 부품의 70% 가까이 국산품입니다. 미국이 북한 정찰 위성의 활동을 저지할 방법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 국방성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미국 위성을 제거하는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번 발사 성공이 구체적으로 한국군 전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을 갖게 된 겁니까? 예,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본 지는 꽤 됐습니다. 네. 이미 1999년에 군사정찰 위성은 아니지만 아리랑 1호를 발사할 때 이제 그때는 해상도 한 6m급. 그다음에 2006년에 아리랑 2호를 발사할 때 이미 1m급의 그 광학 장비를 장착하는 위성을 띄웠어요. 예. 그래서 기존에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30cm급의 정말 그 첨단의 군사 정찰 위성을 띄울 수 있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과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 또 전자광학, 적외선 촬영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선진국들의 군사력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성을 일단 이 정찰 들여다봐서 촬영하는 위성은 두 종류로 보시면 예. 돼요. 하나가 광전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나온 이제 전자광학. 네. 우리 지금 TV를 찍으시는 카메라하고 같은 그런 건데 그냥 되면은
주간만 찍으면 안 되니까 적외선 영상도 올 수 있게 IR을 같이 결합해서 EOIR이라는 위성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레이더 영상을 찍는 위성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야간이라든가 막 악천후 있을 때는 광학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레이더파를 보내서 이제 돌려오면서 그걸로 지상의 영상을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류의 위성이 있는데 보통 두 개를 하나에 이 조루해서 띄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광학 위성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4대는 그 레이더 위성, 이걸 통해서 북한을 끊임없이 감시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북한 위성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100배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위성이 3m, 뭐 혹은 심지어는 5m 정도의 해상급이다. 그럼 뭐냐면 사진으로 칠 때 하나의 픽셀 있지 않습니까? 점으로 표현되는 이 픽셀이 3m, 5m면은요, 이걸로는 뭐 차량 무슨 뭐 이렇게 항공기 이거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큰 건물의 윤곽 정도 보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핵 타격 목표를 지정해야 되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정확한 뭐 차량, 전투기, 그다음에 심지어 뭐 비밀기지 입구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다 찍으려면은 조금 더 해상도가 더 뛰어난 이런 그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거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올린 거는 군사 정찰 위성의 명함도 솔직히 내밀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20여 년 전에 올린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4기, 4기를 더 쏘아 올려서 모두 5기를 이제 운용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킬체인이라고 하죠. 예. 선제 타격 어떤 능력에는 어떤 영향, 예.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이 뭐 킬체인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 삼축 체계 전반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결국은 북한이 어떠한 미사일을 어떻게 쏠 건지 그런 것들 사전에 배치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북한이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킬체인으로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미사일 발사를 할 때 대략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날아오겠구나. 그래서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북한에 대해서 정밀하게 보복 공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 지무실이 어디다, 김정은 위치가 어디다. 그것까지 찍어서 공격하려면은 사실은 이러한 수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미국이 북한의 정찰 위성을 불능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이 불능화 개념이 뭔가요? 불능화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어떻게 고장을 내거나 해서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파괴라고까지 직접적으로 파괴 플러스 실제 기능을 못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수단을 써서든 자기네 상공위에서 자신들을 찍는 거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는 좀 어렵고요. 현재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정도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엔타이 셀룰라이트 미사일, 그래서 이제 대위성 미사일 같은 것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해야 될 거는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문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자를 조금 달리 써서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 정치권에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우회적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책 꽃은 무죄다입니다. 배신자로 찍혀 유배당했다며 윤석열 법무검찰과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 책 소개에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는 이야기라며 우리 사회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고 적었습니다. 책 내용을 인용해 복이 많고 장수한다는 뜻으로 복수를 썼지만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첫 메시지인 만큼 유죄 판결에 우회적으로 반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당시 선거 개입 사건 기소 지시를 거부한 바 있고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의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님을 보좌하고 오셨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책 홍보가 아니라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법원의 선고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울산 사건 판결에 대해 검찰의 프레임이 허술한 점이 드러났다며
청와대 차원의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1심 판단에 따른 겁니다. 판결문에는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등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10여 쪽 분량 판결문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14차례 언급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각각 8차례, 6차례 등장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측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송 후보님과는 지금 30년 됐는데요. 정말 아주 오래된 정말 든든한 동지.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울산경찰청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압수수색 일정 등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보고 절차가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국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송철호 전 시장의 후원 회장을 맡았다며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의 인연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사실 민주당의 가장 큰 악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복심이라고 칭할 정도로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이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전 부원장보다 이 대표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보건 기자가 최측근이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부원장. 1심 선고 당일까지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징역 5년,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 수수 혐의를 인정한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엔 사건 당사자인 김 전 부원장 이름이 107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이 언급된 인물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120차례 등장한 이름, 이재명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등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며 사실상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라고 봤습니다. 관련 사건 대부분이 사실상 이재명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도 직접 김 전 부원장을 지칭해 정치적 동지, 최측근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김 전 부원장이 법정 구속된 뒤엔 말을 아낀 이 대표.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실어준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적 생명이 걸린 재판.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 등 한 명 한 명의 진술에 따라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 구속된 분신 김용은 이 대표를 언제까지 지킬지, 이 대표는 분신이라던 김용과의 신뢰관계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 2명에게서 타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40대 가장이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섭니다. 현관문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울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보다 창문을 열고 보니까 막 여기서 꽉 소방당국은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A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이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도 끝내 숨졌습니다. 불이 나기 1시간 반쯤 전에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경찰이 해당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숨진 A씨는 아들이 집에 없다며 문을 열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오늘 이사가게 돼가 있었다네. 그때 여기 많이 봐준 거지. 경찰 조사 결과 A씨 아내와 중고교생 자녀 2명의 몸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가장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노린 30대 강도범이 붙잡혔습니다. 길 가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가방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강력범죄에 자주 노출되는 여성의 안전 문제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을 오르는 여성 뒤로 한 남성이 바짝 뒤쫓아갑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이더니 남성이 담벼락 뒤로 여성을 끌고 들어갑니다. 잠시 뒤 외투를 벗은 채 골목길로 도망치는 여성, 다리는 흉기에 찔렸습니다. 어젯밤 10시쯤 30대 남성 A씨가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가방과 점퍼 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나는 그냥 저기 싸우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구급차가 오고 경찰들 오고 막 난리야.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 범행 장소로 되돌아왔다가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또 다른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 이곳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범행 장소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떨어진 곳입니다. A씨는 2시간쯤 뒤 범행을 시도했는데 도망친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코인 투자에 실패해 채권 추심을 당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강남의 개발 신화를 캄보디아에서 만들 거라고 속여 900억 원 넘게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공범들이 체포된 뒤에도 5개월 넘게 도망친 간부도 끝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60, 70대 노년층이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에 양팔을 붙들린 채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일대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923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 일당의 2인자 48살 홍모 씨가 강제 송환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가면은 바로 조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홍 씨는 총책인 친형과 함께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을 돌며 1,200명 넘는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홍 씨 일당이 운영했던 분양사무소 건물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차려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일당은 강남 개발 신화를 캄보디아에서 일으키겠다며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에게 접근해 양도세와 상속세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부동산 강남 신화가 캄보디아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데다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습니다. 지난 6월 홍 씨 형을 비롯해 일당 28명이 붙잡혔지만 홍 씨는 5개월 넘게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행각을 이어왔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없었던 상태입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상조회에 미리 가입하고 매달 돈도 납부했지만 유족들이 가입한 사실을 모를 경우 눈먼 돈이 돼버리는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용도 못한 돈이 어떻게 유족도 정부도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상조회의 몫으로 잠자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취재한 송우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보통 가족원이 사망을 하면 고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할 때 같이 조회하죠. 안심상속 원스톱이라고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상조회의 부은 돈은 나오지 않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인의 부동산, 은행 계좌 잔액, 보험 내역, 대출 정보까지 다 나오는데 상조회 가입 여부는 조회가 안 됩니다. 상조회라는 게 사망에 대비해서 미리 돈을 내는 거라서 일종의 보험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나오지 않는 겁니까? 네, 상조회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금융상품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장례식과 같은 어떤 서비스를 대가로 돈을 먼저 나눠내는 계약 거래를 말합니다. 상조회와 여행사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는데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금융감독원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산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인이 미리 말해놓거나 아니면 상조회에서 알려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데요. 은행도 오랫동안 묵힌 돈을 찾아가라고 공개하고 또 캠페인까지 하잖아요. 이들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알리지 못하는 건지 알리지 않는 건지는 사실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 가입할 때 피보험자를 적시하게 돼 있고 유사시 연락망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요. 상조에 가입할 땐 그런 절차가 의무가 아닙니다. 상조업체 취재 과정에서 연락하면 유족들이 불편해해서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기도 했고요.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군요. 결국 유족들이 상조회사에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상조회 가입 여부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망신고와 같이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과 달리 금감원이나 은행 지점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못한 선수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부가 따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상조업계에서도 일제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 측 자료 요구에 대한 상조회 쪽의 답변 들어보시죠. 외부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공중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다른 회사도 아마 요청을 하셔도 아마 이 데이터를 받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도 참 아픈 일인데 상조업계의 이 도덕적 해이와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금리로 주택시장이 침체됐지만 빌라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젊은 층에서도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고희동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을 위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 자금 사정상 아파트는 마땅치 않고 빌라는 꺼려집니다. 계속 아파트를 살아왔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실제로 결혼한 친구들도 이제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빌라에 대한 관심은 그나마 월세만 명맥을 이어가면서 서울 월세 거래량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입니다. 전세 사기도 많고 하니까는 빌라를 못 들어가겠다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해져서 정부가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낮춘 것도 거래 자체를 줄게 만들었습니다. 126% 넘어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구조와 면적이 규격화되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연식 등 모든 게 다양한 빌라는 시세 파악조차 쉽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소규모 건축업자가 짓다 보니까 설계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평형이 규격화가 안 돼 있어요. 아파트와 달리. 자산 형성의 기회로 활용되던 빌라의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에 대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분인데 중국과 손을 잡아온 우리 기업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됩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보조금에 따른 외국 우려 기업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 지분이 25%를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해외 합작이 원천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겁니다. 공급망을 조금 자립화해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좀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LG화학, SK온 등 중국의 화유코발트, 거린메이 등과 합작해 생산시설을 세우기로 한 우리 기업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분율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합작사들이 지분을 5대5로 나누는 만큼 중국 측의 투자 지분을 낮추기 위해 우리 기업이 많게는 수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준비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대응은 될 텐데 추가 지분 확보 때문에 자본적으로 좀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의 우회로 진출이 가능해질지 여부도 우리 배터리 업계에선 부담입니다. 지분 100%를 가진 포드는 현재 중국 CATL에 기술 지원과 운영을 맡기기로 하고 공장을 짓고 있어 북미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코트와 패딩이 일상복이 된 본격 겨울이 왔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전북에서도 스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겨울 스포츠를 1년간 기다렸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평년 기온을 밑돌던 이번 추위는 월요일쯤 잠시 꺾인다고 합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스키어들이 새하얀 슬로프를 내달립니다. 화려한 회전 묘기를 뽐내고 눈보라도 일으키며 활강을 즐깁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에 이어 전북의 스키장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갑자기 이번 주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회사 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껴두고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스키어들은 영하권을 맴도는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이게 한번 내려오면 땀 때문에 하나도 춥지가 않고 오히려 뜨겁습니다. 개장 첫날인 오늘 하루만 1,000명 넘게 몰렸습니다. 겨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 중 한 개이기 때문에 이제 매주 주말마다 내려와서 아마 타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 영하 10.3도, 서울 영하 4.4도 등 평년보다 5도 정도 낮았습니다. 강원 내륙 등지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400년 역사의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도 개장했고 런던 동물원도 성탄절 맞이에 분주합니다. 각국 정상들도 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구도심 광장의 성모교회에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천사 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등장해 1628년부터 이어져 온 뉘른베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의 개장을 알립니다. Fantastisch, es ist nämlich unser erster dieses Jahr und wir kommen gar nicht von hier, wir kommen aus dem Ruhrgebiet. Extra wegen dem Christkind. 5, 4, 3, 2, 1, light her up! 뉴욕의 명물 록펠러 센터 앞 높이 25m의 대형 트리도 5만 개의 전구가 일제히 반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올해로 101주년을 맞은 백악관 트리 점등에 나섰고 영국 수넥 총리 부부도 전통에 맞춰 런던 다우닝 거리에서 성탄 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동물원도 이른 성탄을 맞았습니다. 육중한 수마트라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로 빨간 선물 상자를 뜯고 원숭이는 줄에 매달린 양말에서 땅콩을 꺼내 먹습니다.
It's Christmas at London Zoo. It means it's Christmas for the animals. So we've seen some of the tigers today enjoying some Christmas boxes, the squirrel monkeys and the meerkats enjoying some slightly smaller treats. 지구촌 곳곳이 다가올 성탄에 맞춰 반짝이는 조명과 화려한 장식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중국 먹거리 위생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한 식당 작업대에서 쥐가 소고기를 뜯어먹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소변 맥주 영상으로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번 영상도 다소 충격적이긴 합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허거 식당입니다. 소고기를 펼쳐놓은 작업대 위에 쥐 한 마리가 올라와 고기를 뜯어먹습니다. 가게 외부에서 이 모습이 촬영됐는데 쥐를 쫓아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CCTV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은 해당 영상이 중국 동부 저장성의 한 식당 위생 상태를 고발하는 게시물로 인터넷 배달 음식 플랫폼에 올라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고기를 이 상태로 계속 방치했다며 정말 기분이 안 좋았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문제 식당은 저장성 윈저우시에만 10개의 매장이 있는 체인 음식점입니다. 중국 당국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식품 위생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정육점에서 양고기를 입으로 손질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돼 충격을 줬고 마라탕에서 박쥐 몸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엔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한국 식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일주일의 휴전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가자 전역에 이틀째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자 지구에선 8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피해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박상준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공습을 받은 난민 캠프가 쑥대밭이 됐고 구급차에 실려온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첫날에만 최소 240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본거지인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까지 공격했습니다. בשעות הבוקר תקפנו למעלה מ-200 מטרות בתקיפה מדויקת, מבוססת מודיעין איכותי מהאוויר.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수백 개 권역으로 나눠 타격하기로 했는데 공습에 앞서 주민 대피를 권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선 지상전도 전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신변 안전도 걱정인데 휴전 종료 뒤 인질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자 지구엔 어린이와 여성 17명을 포함해 130여 명의 인질이 억류돼 있습니다. And we expect the government to do whatever it can with all costs to bring them back, even if we need to cease fire for a while.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휴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휴전 재개를 위해 이스라엘은 물론 중재국인 카타르, 이집트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기현, 이재명의 4가지 선택지입니다. 두 당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역대 당대표들의 총선 전 선택을 좀 살펴봤는데요. 불출마, 험지 출마,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이 4가지 선택지로 좁혀집니다. 먼저 불출마 사례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 때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공천 파동 수습을 위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과반 의석인 153석을 확보했습니다. 좀 더 최근 시점에는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대신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을 공동 선거사령탑으로 내세워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험지 출마는 어떻습니까? 2008년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진 후보에게 졌고요. 전체 선거도 참패했습니다. 2020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종로에 출마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는 여야 박빙 지역이라 험지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건 어떻습니까? 당대표가 비례대표 뒷번호로 배정받아서 배수진을 치는 방법입니다. 19대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비례 11번을,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5번을 받았죠. 두 사람 모두 당선은 됐지만 선거는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김기현, 이재명 대표 모두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2004년 총선 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본인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출마를 했는데요. 열린우리당의 대승이 예상됐던 선거에서 천막 당사 바람으로 121석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20대 총선 때는 김무성 대표가 다음 총선 불출마 조건으로 부산 중영도 지역에서 6선에 올랐는데요. 이른바 옥새파동까지 겹쳐서 122석을 얻는데 그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두 당 대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김 대표와 가까운 여당 관계자는 당대표들은 총선이 아닌 정계 은퇴나 대선 출마 때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했다면서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다만 당내 요구가 커질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시점에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 비교적 안정적인 곳인 만큼 그대로 출마해서 전체 선거 지휘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 험지 출마를 밝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계양을에 도전할 경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김기현, 이재명의 4가지 선택지의 느낌표는 정답은 없다로 하겠습니다. 지난 14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당대표의 선택을 좀 통계를 내봤더니요. 불출마는 4명, 험지 출마 2명, 비례대표는 7명, 지역구 출마는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론은요. 선거 구도와 당내 상황, 정당 지지율에 따라 당대표의 선택도 총선 결과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만 어느 당이든 당대표부터 본인 자리보다는 총선 승리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당과 본인 모두 사는 방법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마초에 늪 빠진 야권입니다. 얼마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또 이 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제 정치하신 분들 만났잖아요. 일단 거친 표현하면 남자들 이게 있잖아요. 근데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흔히 쓰이는 단어지만 뉴스로 담기엔 좀 민망하고 부적절한 표현이라 저희가 좀 처리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추 전 장관을 드높이기 위해 쓴 말이지만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전제에서 나온 표현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또 남성들에 대한 조롱이나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행사에 함께한 이해찬 전 대표도 추 전 장관이 정계에 입문할 때를 회고하면서 앳된 아가씨였다는 표현을 3차례나 반복을 했습니다. 96년에 처음 우리가 영입했을 때는 진짜 애띤 아가씨였어요. 광진구에 가서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겠다. 전혀 정치도 안 해본 어떤 애띤 아가씨가. 이게 공식적인 자리인데 아무리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표현을 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당에서도 비판이 좀 나왔는데요.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여성 멸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야권인 정의당에서도 종교인이자 원로로서 하실 말씀이냐며 아무 말 대잔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에서 이 여성 비하 발언이 자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설치는 암컷이란 발언을 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죠. 그 이후에 침팬지 사회에선 암컷이 1등에 못 오른다는 발언까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발언이 계속 반복되는 배경에는 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주의 세계관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이 송영길 전 의원이 한동훈 장관하고 그 외에 이른바 유흥업소 또 설전을 벌였잖아요.
네, 새천년 NHK 사건이라고도 하죠. 2000년 5.18 20주년 당시에 광주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유흥업소에 간 건데요. 송 전 대표가 최근 한 장관을 향해 어린 놈 발언에 이어서 검사 갑질을 한다면서 후진 장관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한 장관이 과거 이 사건을 끄집어내서 역공을 했고요. 또다시 송 전 대표는 선배가 불러서 간 거다 이렇게 재반박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설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검사로 갑질하고 후진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서 NHK 다니고 선배가 맥주 한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노동을 해봤어요. 땀을 흘려봤어요. 여성 적대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것. 그게 팩트고.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마초에는 빠진 야권의 느낌표는 후진 정치는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한 표현을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런 후진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는 정치가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끝내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30년간 축구 명가로 군림했던 구단인데 명가의 몰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전반 35분 아코스티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오른발 슛을 시도하지만 골키퍼의 품에 안깁니다. 후반 42분 뮬리치가 골지역 왼쪽에서 회심의 터닝슛을 날리지만 골대를 벗어납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마지막 승부에서 수원 삼성이 이렇다 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수원은 마지막까지 공격 자원을 대거 투입하며 버텼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수원FC와 제주 간 경기를 수원FC가 1대1로 마무리하면서 다이렉트 강등은 다득점에서 밀린 수원 삼성의 몫이 됐습니다. K리그 1에서 4회, FA컵에서 5회 우승하며 30여 년간 축구 명가 자리를 지켜온 삼성의 강등은 창단 이래 처음입니다. 명가 삼성의 몰락입니다. 수원FC와 강원은 강등을 놓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습니다. 11위를 기록한 수원FC는 2부 리그 2위인 부산 아이파크와 10위 강원은 경남대 김포 경기에서 이긴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잔류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김상옥 결의를 깨우다 특별전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내년 3월 10일까지 열립니다. 행사 공동 주최 측으로 김상옥 의사기념 사업회를 이끄는 윤홍근 제네시스 BBQ 그룹 회장은 김상옥 의사는 젊은 나이에 결의를 깨우겠다는 마음으로 싸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는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 이후 일본 군경과의 시가전 끝에 34세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내일은 빙판길 등 각종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동부에 1cm 미만, 강원 내륙과 산지로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며 추운 날씨 속 도로가 얼어붙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 메마름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경북 산지, 동해안에서도 바람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변 불시 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여수와 창원은 10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이 회복하겠고요. 수요일 오후에는 중서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파고를 처음 무너뜨린 건 이세돌 구단의 78수였습니다. 묘수로 불렸던 78수지만 이세돌은 사실 꼼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꼼수는 원래 안 되는 수지만 상대를 흔드는 의도적인 수로 바둑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꼼수인 듯 묘수인 듯한 일들이 국회에서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던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막은 국민의힘. 결국 잦은 사태로 무산시킨 이 위원장. 스스로는 묘수라고 평가하고 서로에게는 꼼수라고 날을 세웁니다. 이런 꼼수 쓸 줄은 잘 몰랐죠, 사실.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합니다. 이 꼼수 정치에 내년 예산안과 400여 건의 법안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야는 이제 자동 상정될 쌍특검을 두고 수익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줄기차게 이기려면 괴롭지만 정수가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바둑에서만 통하는 전략은 아닐 겁니다. 뉴스7은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